사 기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의 주제는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의 학살인데요. 3 기자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2024년에 60년 전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저도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기꺼이 해주신 분이 있어서 기자로서는 보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여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송정근이라는 분이시고 마침 또 올해가 베트남전에 우리 군이 파병된 지 6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한번 이 전쟁에 다 드러나지 못한 진실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민간인들이 거기서 많이 학살됐죠. 예, 이제 그 전쟁 당시에 우리 한국군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 일원 중에 한 분이었던 목사님이 나오셔서 내가 그 가해자의 일원이었고 이게 어떠한 상황이 그때 발생했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시고 그런 기사를 제가 썼습니다. 그 기사 보면서 참 충격받은 게 저는 이제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 학살, 한국군에 의한 학살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기사에 보면 100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죄송한 일이죠. 베트남 그 국민들께. 지금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뭐 한겨레 21을 포함해서 많은 언론 매체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제대로 사과를 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부인하고 있어요. 그 상태로 20년이 왔습니다. 뭘 부인한다는 거죠? 그런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은 없다.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예전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도 없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베트남을 방문해서 예. 그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 사과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건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사과가? 사과했습니다. 사과했고요. 네네. 유감을 밝혔는데요. 네네. 하지만 공식적으로 국방부가 학살이 있었다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왜 저기 일본 정부를 만났을 때 이례적인 유감 표명을 의례적인 걸 하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위안부 등등에 대한 사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과는 뭐랄까 유감스럽다. 뭐 이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되게 단적인 예가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사과를 했거든요. 네. 유감이라고 했는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베트남전 파병 시기가 됐을 때 이거를 이제 기념하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다라고 했을 때 베트남 정부에서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우리나라의 공식 기억은 그거예요. 베트남전에 우리가 파병함으로써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다. 우리가 OECD에 편입될 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 근데 그게 피해국 입장에서 얼마나 야만적으로 들리겠습니까? 그건 하지 못할 얘기를 했네요. 2차 가해 2차 가해 이제 거기 가서 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말 같은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 전쟁을 둘러싼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충돌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표현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써왔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국군이 베트남에 가서 희생함으로써 예.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게 됐고 그것으로 우리 경제 개발을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많이 했는데 현지에 가서 한 건 아니고 국내에서 그렇죠. 한 것이 국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점점 더 말하자면 이제 우리 인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다큐도 찍었잖아요. 네. 이거에 예. 대해서 사도라는 다큐가 맞습니다. 이제 공개될 예정인데 그 감독님 인터뷰 중에 이 주제를 그러니까 담론화하는 사람들이 적대적이다 이런 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당사자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참전 군인들은 오히려 더 차분한데 이 주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서로 적대적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송정근 씨인가요? 예, 송정근 맞습니다. 목사님이 네. 피해자를 만난 장면도 기사에 있어서 네. 그 좀 어땠는지도 좀 자세히 궁금했어요. 그 담론화한다는 건 꼭 그 참전자 회만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돌아보면 사과를 한다고 할 때 막 앞에 가서 막 눈물 나게 막 무릎 꿇고 막 이런 장면들을 사실 생각하잖아요. 사과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은 그러니까 송정근님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찾아봤을 때도 굉장히
번뇌하는 모습들이 사실 느껴져요. 음. 내가 정말 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 모습, 그리고 나도 또한 명령을 받았던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걸로도 그게 면책될 수 없다는 사실의 직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송정근님이 그날 그 로안 씨를 만나고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사과를 하는 그 당시의 진정성보다도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분이 참전군인들을 다 만나고 다니시면서 학살이 인정하자고 설득하시거든요. 거기서 어떤 그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를 인정해야 우리가 다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참전군인. 좋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참전군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우리가 깔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그다지 원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마침 복무식이었고 혹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이런 이유로 사실은 국가의 외화벌이에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학살이나 할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면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은 그 참전 군인이 가해자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 기사에도 보면 많이 나오는데 내 친구, 이를테면 이 기자랑 저랑 거기서 같이 복무하고 있는데 같이 얘기하고 담배 피고 술 먹던 동료가 옆에서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총 맞지 않아도 내 동료가 총을 맞는다는 거는 엄청난 그 심리적 피해, 충격이죠.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다시 이제 복수로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거여서 사실 가해자면서 피해자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이분들의 그 마음을 좀 보듬고 좀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책적인 노력이라는 건 언제나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의 것들은 하고 있죠. 이제 국가보훈병원 같은 데도 가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전쟁의 이모저모를 완전히 잊고 있고 기억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분들이 기억의 투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실 이 피해자도 그렇지만 가해자인 참전군인들도 기억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 기억해 주면 좋겠고 사실은 이게 뭐 배상도 제대로 안 됐고 그 당시에 전투수당의 일부가 고속도로로 깔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가서 다른 참전국 국가의 이 군인들보다 훨씬 더 못한 돈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게 국가에서 이 돈을 횡령한 게 아니냐 말도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상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군인들은 억울한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방금 아까 사 기자가 이걸 담론화하는 사람이 적대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때도 많은 민간 학살이 있었어요. 거기랑 거의 비슷한 이유로. 그렇죠. 낮에는 국군이 있고 밤에는 인민군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부역될까봐 부역을 의심받아서 많이 죽었죠. 그렇죠. 우리가 민간 학살 얘기도 하고 한국 전쟁에서 우리 희생당한 군인 얘기도 합니다. 또한 그걸로 인해서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뤘다는 어떤 보수 쪽의 기억도 있죠. 근데 베트남전에 대해서는 참전 군인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잘 못하죠. 그러기도 하고 피해자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얘기가 뭘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의 나라 전쟁에 파병을 해서 고속도로를 읽었다는 이런 굉장히 야만적인 뭐랄까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는 그렇죠. 이 인식을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네.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국가에 의해 동원된 피해자라는 점은 본인들도 거부한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예. 이분은 그걸 처음으로 어쨌든 이야기하시는 병사인 거죠. 나는 그냥 전장에 놓여진 초라한 개인이었다고 인정하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파병을 할 때는 지금 우리 군은 그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보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원하지 않는 병사들까지 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군대를 갈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간 거지 남의 나라 내전에 개입해가지고 한쪽 편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시절이고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병사들이 너무나 많이 끌려가서 5,000명 정도가 죽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32만 어마어마한 명 파병됐고. 숫자죠. 30명이 파병돼서 5천 명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여기 기사에 나오는 송정근 씨도 그 제일 처음 파병돼서 1년 넘게 베트남에 있었다고 맞아요. 나오던데 네. 이분도 원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그렇게 1년 넘게 베트남에서 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십 년이 지나서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게 된 건데 그게 좀 그렇게 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했어요. 맞아요. 놀랍게도 이분의 이 증언을 다큐로 찍은 분은 아들이고요. 네. 두 분 다 이걸 통해서 뭔가를 잃어보고자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적인 계기였고요. 아들이랑 아버지랑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이제 생애 이제 말미에 가까워 오시고, 근데 뭐 술도 한잔 하시고 그러다가 얘기하게 됐죠. 그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됐고 명절마다.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록돼야 된다는 모종의 책임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증언을 영상으로 채록하기 시작했고, 네. 그분도 사실은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베트남전 14개월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서 미친 영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분에게 이건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물어보니까 한번 어디 기록을 해보자고 하니까 막 나온 거죠. 내 전우가 내 앞에서 어떻게 죽었고 나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됐고 상관의 명령이 어떻게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저희 그 기사를 보시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냥 뭐 민간인 학살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이고 어떤 그 배경이 아주 자세히 써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국방부에서 뻔뻔하게 이런 일 없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참전이셨는데 네. 그분이 이 양민 학살 한 얘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하셨었어요, 사실은. 그분도 고통스러워 하던가요? 그때 되면 약간 눈빛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생긴 거죠. 근데 그분은 좀 이렇게 좋은 분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건데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거를 심지어 가해자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경제 발전을 이야기하고 박정희 정권을 막 찬양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이 어떤 뭐 독재, 어떤 그런 어떤 일제에 어떤 맞서 싸웠던 투사나 이런 분들을 뭐 탄압했던 부분들을 그냥 전에 뭐 2020년에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 뭐 그냥 뭐 우리가 그렇게 뭐 단순히 나눌 수 없다.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우리 기본적인 역사 사실까지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한 거, 뭔가 우리가 어떤 죄의식을 느끼기보다는 아마 참전군인들도 뭐 이런 거죠. 죄의식이 있을 텐데 죄의식보다는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양한 층위를 이제 다 떼서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직면하는 게 저는 진짜 우리 사회의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동시에 그러면 그 병사들만 욕하면 사실 다 쉽죠. 근데 뭐냐면 그때는 그게 일종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개 병사가 막 기분 안 좋아서 이게 아니고 그때는 미군이 베트남전을 확전을 해놨는데 계속 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계속 막 이길 줄 알고 뭐 만천하에 얘기 다 해놨는데 계속 죽을 쓰고 있으니까 걔는 지상전에 강한 군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색 작전을 해야 되는 거, 이 사람들은 게릴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파병을 요청을 했죠. 우리가 뭐냐면 일종의 진화를 하는 거예요. 해결사로 간 거죠. 미군들이 뭐 후방에서 이제 포를 쏘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베트콩이 숨어 있는 산 속으로 들어가서 옛날에 우리 지리산에서 빨치산 섬멸하던 것처럼 다 잡아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양민이 학살이 안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말하자면 국가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정상적으로 전투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 군인을 명분도 딱히 없는 전쟁에 그냥 보낸 거, 사실 외화벌이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외화벌이란 말도 좀 너무 심한 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뭐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어떤 그렇죠.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렇죠.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게 그런 대목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참전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민간인 또는 그쪽 군인도 마찬가지죠. 살인하도록 한 건 아닙니까? 그 명령은 대통령이나 사령관이 했지만 그걸 실제로 수행한 사람은 거길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대다수의 병사들이었다는 거죠. 네. 그들이 가해자도 되고 또 그런 피해도 가해자도 있고 되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 그리고 그게 아무리 그 전쟁이고 합법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나 동료가 내 옆에서 죽는다는 것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어떤 정신적인 그 상태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당시에 그 사령관이나 이런 그 책임자들을 우리가 욕을 해야지 이분들의 그 건강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그렇네요. 그 상황을 우리가 비난하는 거는 어쨌든 합리적이지 않다. 인권적이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서도 끝내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관의 명령을 어기기 어려웠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병사가 그 명령을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렇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분들 또한 이분들 위에 진짜 명령자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는 거죠. 이 책임을 본다고 해서 병사의 책임이 면해진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면해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살인을 만약에 했다면 민간인을 그러니까. 죽였다면 아무리 그 면책이 된다고 우리가 설명을 해도 그 마음 속에서는 아마 스스로 면책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베트남 전쟁 때 민간인 학살 뭐 명령이든 이런 게 있었을 때 거부한 분들도 있어요. 네.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난 거부했다 이러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참전군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그게 너무 괴로워서 자기 발을 쐈다는 거예요. 그럼 부상병이 돼서 후방으로 갈 수 있거든요. 발을 쏘거나 혹은 이렇게 막 발포를 하고 있을 때 자기 손을 슬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빵 맞잖아요. 그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해를 했던 군이 되게 많았대요. 그분들의 증언은 아직까지 나오지. 그러니까 저도 조금 사료를 봐야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이 전쟁 자체가 되게 잊혀진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손주들에게 했던 것들이 책으로 조금씩 이제 뭐 기록이 된 경우이고 그래서 이제 뭐 자해를 했다든지 혹은 그 당시에는 미군들의 경우에는 상관을 죽인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관을 살해하는 일.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그냥 상관이 있는 사무실 문 열고 그냥 빵 쏴버리는 거죠. 그만큼 괴로웠던 것 같아요. 플래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플래툰. 그 영화가 그런 그 부대 안에서 그렇죠. 이런 어떤 극한의 상황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 예. 그래서 거기서 벌어진 살인 뭐 이런 것을 다룬 정말 어떻게 보면 잊혀진 전쟁이고 소수의 사람에게 그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우리 내부에서도 줬던 그런 전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이거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24년에 60년 전 전쟁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현재 진행형의 고민이에요. 특히 우리가 앞으로 민주사회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후회하지 않으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라는 집단적 성찰이 없으면 비슷한 결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라크 때 또 파병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베트남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당시에 그런 비판적 성찰이 있었으면 이라크 때는 사실 파병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자이툰 부대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었다고도 얘기하지만 지금 이라크전에서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논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때 잠깐 우리 병력 파병한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의 혹은 뭐 경제적 이해관계 등등이 있으면 우리 국민을 외국의 전쟁터에 동원해도 된다는 인식이 깨지지 않으면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 이건 되게 현재 진행형의 얘기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그때 어마어마한 논란이 진보 진영 안에서 벌어졌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비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비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으로 그렇게 타협을 해서 했는데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동족인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모두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뭐 여성도 이제 군 자원이 너무 부족해서 여성까지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파병 문제까지도 사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신중해야 된다는 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과의 동맹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가 빠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신중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 굉장히 거리가 먼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국가 안보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문제 그리고 그런 어떤 희생자들의 치유와 또 사회 복귀 이 문제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보도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베트남전 문제 한겨레 21이 정말 비중 있게 다뤘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게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한겨레 21이 어떤 기사들 준비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3기자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베트남전 후속으로 하나 더 준비. 바로 제가 1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준비를 시작했고요. 네. 4기자. 저는 한 달 전쯤에 수십 년 된 천연림 베어내고 관광객들 원대리. 위해서 자작나무 숲 자작나무. 심었다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거를 좀 추가 취재를 더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천연님들 가치를 매기 어려운 이 좋은 숲이 얼마에 팔렸는지 음. 이 산림청은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런 좀 자세한 배경 맥락을 좀 들여다보는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4기자가 이 기자하고 점심을 자주 먹다 보니까 점점 더 이 기자 쪽으로 동기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트리류라고 해야 하지 지금 않을까. 넘기고 있는 겁니까? 트리 쪽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네. 이 기자가 아니더라도 아니, 많은 기자들이 관심 가져야 돼요. 생각이 좀 잘못됐습니다. 네. 아니 나무나 숲을 쓰는 기자가 많아져야지. 그렇죠. 원래 저도 한 명만 저도 있어야 숲이나 나무 기사 그러니까. 그 전에 썼습니다. 근데 우리 이 기자 나오면서 거기 제가 그쪽에서 살짝 좀 비켜나 있는데 또 4기자까지 이걸 맡는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기분 좋고요. 네. 우리 이 기자는 어떤 기사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 뭐 피습 관련해서 뭐 증오 정치 뭐 이렇게 많이 나온 얘기 같지만은 좀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하고요. 네. 복수에 눈먼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도 한번 좀 추적하려고 합니다. 복수에 눈먼 사람은 누굽니까? 뭐 손바닥에 왕자 새겼던 분이 좀 복수에 눈먼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도 이 기자와 함께 그 증오 정치, 혐오 정치에 대해서 취재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저희 중요한 얘기가 하나 빠져서요. 네. 네, 저희 우주 최강의 시사주간지 세상을 달아보는 든든한 벗 한겨레 21을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한겨레 21 정기구독인데요. 이제 교양 시사 꽉 채운 우리 한겨레 21을 원하는 장소에서 바로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566-9595로 전화 주시거나 더보기란 링크 확인해 주세요. 시청 소감이나 질문, 제보 등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 메일 주소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더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나오는 한겨레 21도 많이 봐주시고요. 1, 2, 3. 4. 사기자와 사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